트럼프 대통령과 반이민 성향 의원들은 합법 이민을 절반으로 대폭 축소하는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미 입국자에게 행해지던 지문 포함 생체 인식 정보가 미 시민권 출국자에게까지 확대됩니다. 최근 국토안보부 장관의 발언으로 다카 프로그램 유지가 또다시 불투명해졌습니다. 상원의 트럼프 케어 재수정안이 발표됐지만 여전히 반대 의견이 높고 통과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플러싱 유니언 상권 활성화 지원금이 190만 달러로 확정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합법 이민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손질을 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추첨 영주권 제도가 없어지고 합법 이민은 절반으로 대폭 축소됩니다. 13일 정치전문지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탐 코튼, 데이빗 퍼듀 연방 상원 의원 등과 함께 현재 연간 100만 명 수준인 합법 이민 규모를 50만 명까지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이민 성향의 두 의원은 역시 반이민 강경파로 알려진 백악관 스티브 밀러 선임 정책고문, 스티브 배넌 수석 전략과 등과 법안 마련에 대해 긴밀히 상의하고 있습니다. 곧 발의될 것으로 알려진 법안은 지난 2월 코튼 의원이 추진했던 고용 창출을 위한 이민개혁 법안의 수정 확대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가족이민 초청의 범위를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 등 직계 가족으로 제한했습니다. 즉 가족이민 1, 2순위는 그대로 유지하되 3, 4순위는 폐지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추첨 영주권 프로그램도 폐지됩니다. 코튼 의원은 이민자들의 유입이 미국 노동자들의 임금까지 저평준화시키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지지를 받고 있지만 상원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아 논란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안은 올 여름까지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심사와 보안이 더욱 강화됩니다. 미 입국자에게 행해지던 지문 포함 생체 인식 정보가 미 시민권 출국자에게까지 확대됩니다. 최근 국토안보부는 젯블루, 델타항공과 협력해 미 시민권자를 포함한 모든 해외 출국자의 얼굴을 스캔하는 안면인식 기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도 이 프로그램은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을 비롯해 보스턴, 시카고, 휴스턴, 애틀랜타, 워싱턴 DC, 댈러스 공항 등 전국 6개 공항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지만 미국으로 입국하는 비시민권자를 대상으로 지문이나 얼굴 사진과 같은 생체 인식 정보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스캔하는 안면인식 정보도 생체 정보에 포함되지만 현재까지는 지문이나 사진 정보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굴 스캔 대상을 외국인뿐만 아니라 해외로 출국하는 미 시민권자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체류 가능 기간을 초과해 머무는 외국인에 대한 심사와 보안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개인의 안면 인식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사생활 보호를 침해하는 월권 행위이며 연방의회의 추가 승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얼굴 스캔을 원하지 않는 시민권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고 미시민권자의 스캔 정보는 14일 이내 삭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도 까다로운 미 비자 심사,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부는 더욱 강화된 새로운 비자 심사 기준을 각국 공관에 통보했습니다. 국무부는 각국 주재 미국 공관의 테러 예방을 위해 강화한 새로운 비자 심사 기준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각 주재국은 50일 안에 이 기준을 준수하도록 통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13일 AP통신 등 언론들은 이 같은 내용을 일제히 보도하며 만약 각국이 새 비자 심사 기준을 거부하거나 시한 내에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국민의 미국 입국과 관련해 각종 제재를 받게 된다고 입수한 전문의 일부를 들어 밝혔습니다. 새롭게 강화된 기준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여권을 포함한 신원 서류의 신뢰성 강화 보장,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개인정보 증가, 공공안전과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 공유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카 수혜자 80만 명이 대통령 한마디에 안도하고 당국의 발표에 애를 태우는 등 바람 앞에 촛불입니다. 최근 국토안보부 장관의 말 한마디에 프로그램 자체가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10일 존 켈리 연방국토안보부 장관은 히스패닉 코커스 소속 하원 의원들과의 비공개 회동에서 다카 폐지 소송이 제기되면 국토안보부는 다카 유지를 위해 변론을 펼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카 유지를 위해 변론을 펼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는 다카 시행을 놓고 법정 다툼이 벌어질 경우 다카 프로그램 폐지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것이어서 기존 다카 수혜자들은 하루아침에 추방 위기에 놓이게 될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현재 다카 수혜자는 한인 17,600여 명을 포함해 80만 명에 달합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켈리 장관은 다카 정책을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는 시행 지침을 공식 발표했지만 텍사스 등 반이민 성향 11개 주가 다카 폐지를 요구하며 오는 9월 5일까지 폐지하지 않을 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압박하면서 국토안보부는 한 발 물러난 것으로 해석됩니다. 켈리 장관은 다카 프로그램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데이빗 라판 대변인은 켈리 장관이 이날 회동에서 만약 다카 프로그램이 법정까지 가게 될 경우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의회 차원에서의 법정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케어 재수정안이 발표됐지만 여전히 반대 의견이 높습니다. 통과까지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13일 상원이 내놓은 트럼프 케어 재수정안에 강경파, 보수파가 서로 엇갈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상원은 지난달 22일 독립기념일 이전 표결을 목표로 연방 하원과 다른 트럼프 케어 수정안을 내놓았으나 공화당 내부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표결을 연기하고 다시 내놓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경파는 저소득층 의료보장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 관련 연방 예산 축소 계획을 놓고 더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중도파는 축소해선 안 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재수정안은 메디케이드에 대한 정부 예산을 삭감해 2025년 폐지하도록 했습니다. 필수 보험 항목 준수 의무도 없앴으며 보험사들에게는 기본적인 보험 항목만으로 더욱 저렴한 플랜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대신 폐지하려 했던 연소득 20만 달러 이상의 개인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부과는 유지됐습니다. 하지만 빈곤층과 노동자들에 대한 메디케이드 확대나 건강보험 가입 의무 규정, 노동자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를 고용주에게 부과한 규정 등이 모두 사라지게 되고 질병이 있는 가입자에게는 더 높은 보험 비용이 부과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전 콜리스 상원 의원은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고 딘 헬러, 랜드 폴 상원 등 10명 안팎의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 의회 아시안 비영리 단체 지원금이 221만여 달러로 확정됐습니다. 총 수혜 단체 63개 지원금이 나눠지지만 여전히 아시안 대상 지원금은 충분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에서 18 회계년도 뉴욕시 의회 아시안 비영리 단체 지원금은 221만여 달러로 확정됐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40만 달러 늘어난 것으로 전체 자유재량 예산의 4.06%를 차지했습니다. 새로 지원금을 받게 된 단체는 11개이고 과거 지원금 수혜 단체였으나 이번 탈락한 단체는 10개로 모두 63개의 단체가 지원금을 받게 됐습니다. 퀸즈 지역 아시안 단체의 지원금은 단체 38곳에 전체의 7.01%를 차지해 가장 높았습니다. 하지만 퀸즈 전체 인구의 25%가 아시안 인점을 감안하면 인구에 비한 지원금 비율은 여전히 충분치 않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수혜 단체는 퀸즈 지역이 38곳으로 가장 많았고 맨해튼 23곳, 브루클린 18곳, 브롱스 2곳, 스태튼 아일랜드 1곳이었습니다. 지원금 규모는 퀸즈 79만 500달러, 브루클린 45만 500달러, 맨해튼 20만 6천 달러, 브롱스와 스태튼 아일랜드는 각각 2만 달러와 1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19선거구는 9개 아시안 비영리 단체 지원금으로 6만 달러가 할당돼 전체 8.76%를 차지했고 20선거구는 37개 단체에 28만 7,250달러의 지원금이 확정돼 전체 자유재량 예산의 66%를 차지했습니다. 플러싱 유니언 상권 활성화 지원금이 당초 예상 금액보다 40만 달러가 증액된 190만 달러로 확정됐습니다. 관광객과 쇼핑객이 붐비던 과거의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13일 아시안 아메리칸 연맹과 유니언 소상인 연합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유니언 스트리트 소상인 지원금 190만 달러 확정 소식을 전하며 프로그램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습니다. 당초 100만에서 150만 달러 가량으로 알려졌던 뉴욕시 경제개발공사의 지원 예산은 40만 달러 더 많은 190만 달러로 확정됐습니다. 지난 2014년 플로싱 커먼스 공사가 시작되면서 유니언 스트리트 상권은 침체가 시작됐습니다. 공사 소음, 보행자 안전과 불편 가중, 주차 공간 부족, 게다가 주차비까지 3배나 인상되면서 쇼핑객들의 발길은 뚝 끊어졌습니다. 쇼핑객들이 줄어들자 폐업하는 업소가 잇따랐고 문을 닫는 업소의 간판이 그대로 방치되면서 거리의 미관도 해치고 있습니다. 이번 유니언 스트리트 소상인 지원 프로그램은 앞으로 2년간 190만 달러의 예산이 지원되며 지원금은 유니언 상권 홍보 활동과 홈쇼핑 웹사이트 구축 및 지역 환경 미화 작업에 쓰입니다. 우선 상권 홍보 작업에 집중적으로 투입될 예정으로 신문, 방송 등의 언론에 유니언 상권 이미지 광고를 시작으로 매달 주제를 바꿔 업종별 전략적 광고를 실른다는 계획입니다. 그간 얼어붙은 상권을 되살릴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주유소와 백화점, 식당 등에서의 지출을 줄이면서 6월 소매 판매가 예상과 달리 감소했습니다. 반면 제조업 생산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무부는 오늘 6월 소매 판매는 지난달보다 0.2%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예상치인 0.1% 증가를 밑도는 수치입니다. 소매 판매는 올해 들어 5월에 0.2% 감소한 데 이어 또다시 줄면서 2달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6월 소매 판매는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2.8% 증가했습니다. 자동차를 제외한 소매 판매 증가율은 2%로 줄었고 자동차와 휘발유를 제외한 소매 판매도 0.1% 감소했습니다. 5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3% 하락에서 0.1% 하락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미국인의 지출 감소는 고용시장 호조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편 연준은 지난달 제조업 생산이 5월보다 0.2% 증가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1년 전에 비하면 1.2% 늘어났습니다. 자동차와 가전, 가구 등의 생산이 늘어났습니다. 석유와 석탄 등 광물 생산의 증가도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 DMV가 주민들의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차량 등록과 갱신 등의 업무를 주민들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키오스크 기기 운영을 확대합니다. 주류 언론에 따르면 DMV는 최근 DMV 사무소를 비롯한 LA 카운티 지역 식료품점에 차량 등록과 갱신 업무를 볼 수 있는 셀프 서비스 기기 DMV Now를 확대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DMV Now 기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차량 등록 갱신 통지서나 최신 차량 등록증을 소지해야 하며 기기를 통해 차량 등록과 갱신에 관한 수수료를 납부하거나 등록 스티커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DMV Now가 설치된 곳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의 해안 지역이 향후 13년 이내에 침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비영리 과학자 단체 UCS는 전 세계적인 탄소 배출량 증가로 빙하가 녹으면서 이르면 오는 2030년 헌팅턴 비치와 뉴폴트 비치 그리고 롱비치 등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 해안가 지역이 침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UCS 측은 오는 2100년까지 해수면이 전체적으로 6.5피트 상승해 LA 지역을 비롯한 대서양 연안과 멕시코만 일대 해안 지역 40%가 침수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어 UCS 측은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LA 인근 헌팅턴 비치의 경우 반경 2마일 이상이 침수되고 뉴폴트 비치의 발보아 섬은 완전히 물에 잠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버라이즌 고객 600만 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2일 CNN에 따르면 버라이즌의 클라우드 서버에서 고객의 전화번호, 이름이 유출돼 온라인에 공개됐으며 일부 고객의 개인 식별번호 코드도 유출됐습니다. 버라이즌은 이번 유출이 사람이 일으킨 오류 때문이라며 고객 정보의 절도나 손실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버라이즌 고객은 핀 코드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앞으로 7번 전철역에도 실시간 서비스 상황과 도착 시간 등을 알려주는 카운트다운 시계가 설치됩니다. 오는 12월까지 7번 전철 22개 역사에 카운트다운 시계가 설치되고 C, E, F, N, W 전철역에 순차적으로 카운트다운 시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우선 이달까지 40개 C 전철역의 설치를 시작으로 8월에 E 전철 11개, G 전철 20개 전철역 등으로 확대됩니다. 아시안이라는 이유로 숙박을 거부한 숙박 공유업체 에어비앤비 업주가 벌가금 $5,000에 처해졌습니다. 캘리포니아 평등 고용주거국은 한인 2세 다인서 씨가 본 피해와 관련해 해당 에어비앤비 가맹업주가 이 같은 벌과금과 인종차별 예방 교육을 받는데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서 씨 일행 4명은 지난 2월 여행에서 에어비앤비 숙박을 거부당하면서 이 사실을 SNS에 폭로했습니다. 40대 한인 암 환자가 항공기에 탑승했다가 의료 기록이 담긴 가방을 도난당해 치료에 차질을 빚었다며 델타항공을 상대로 $75,000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뉴욕시에 거주하던 김 씨는 2012년 스탠포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델타항공을 이용하면서 각종 의료 기록 및 서류 등이 담긴 가방을 도난당했습니다. 김 씨에 의하면 델타항공사는 미온적으로 대처했고 인종차별적인 발언까지 들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맑겠고 간간히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3도, 섭씨 28도, 밤 최저 기온은 69도, 섭씨 21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월요일은 후덥지근한 날씨에 오후 들어 곳에 따라 번개가 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